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5년 2월 27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 후보로 잘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인사로 평가됐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바로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발표 며칠 전 내정 소식을 듣자 돈 준비를 지시했고 퇴임하는 날 직접 돈을 받아갔다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원 격려비로 썼다고 말했지만 이 전 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된 40억 원 외에 이런 식으로 외부로 빠져나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에게 건너간 의혹이 제기된 1억 원도 이 가운데 일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보톡스 등 주사시술만, 그것도 2014년 5월 이후에나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단 4건뿐이었는데 그나마 2개는 세월호 참사로 뒤늦게 부랴부랴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2개의 일정도 모두 오전 중에 마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연유에선지 이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시간 대부분을 비워놓은 건데 특검은 성형시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수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일과 다음 날엔 대통령 전속 미용사 자매에게 오지 말 것을 사전에 알렸는데 4월 16일에도 참사 소식을 알기 전까진 역시 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성형시술 관련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국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신설 방안을 토대로 기존에 발의된 4건의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였지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정치 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소속 의원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민주당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들어간 정황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공수처에 대한 합의점 찾기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지원,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2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호위무사. 아니라고. 내가 지킨다고.
절대 아니죠. 절대 호위무사 네. 아니죠. 우리 의원님이 지켜드리는 애물단지. 이주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애물단지 아니시죠? 애물단지는 아니죠. 본인이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면 다 애물단지인가? 그럼 뭐예요? 친척이요? 그냥 수행이죠, 수행. 아, 그럼 본인이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무엇보다 우선 이분이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고 어머! 도정 정신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지킬 때가 많죠. 그렇다고 애물단지는 아, 아니죠. 그 애물단지는 아닌 걸로. 예. 단독. 최민희, 이주영 애물단지 아니야. 오늘 단독놀이가 전 방송에 좀 있었어요. 자, 실장님. 네. 아시죠? 네. 네. 8개 읍면동. 네. 와보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읍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최민희 전 우리 의원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 일상에서 제가 추천하는 여러 정치인 중에 가장 디테일에 강하신 분. 최고죠 뭐. 디테일의 제왕. 오죽하면. 제가 최근에 디테일에 강한 두 남성을 만났어요. 정치인 중에? 아니 정치인은 아니고요. 누구였는데요? 평론가 중에 네. 한 명이 김성완 평론가예요. 아, 그 양반 유명했죠. 네, 디테일 강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푸나님하고 톤이 비슷해서 듣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방송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 들어요. 들어요. 또 한 예. 명은 또? 또 한 명은 최영일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도 제가 잘 알죠. 그분도 디테일이 무지하게 강하고 근데 두 분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 최영일 평론가는 디테일만 강한 게 아니라 추리력도 풍부해요. 개인적으로는 영일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창기 때 시사평론가하고 지금 몇 년 지나서 평론가하고의 느낌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떤 주제도 막 던지면 공부 많이 했구나가 느껴지는 사람. 네. 그럼 김성환 평론가는 유명했어요. 예전에 CBS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던 분인데. 네, 지금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뭐 시사평론 하고 있죠. 그런 분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분.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어머, 고맙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있잖아요, 청와대. 네, 네. 근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보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현 법 제도로는 수용이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대통령이라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나 우리들이 보기에 불편한 청원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물고 뜯는 거. 요게 일종의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걸 막지 말아야 된다고 똑같은 어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나가셨던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이게 정책적인 게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 가면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황, 정서를 다친 상황에서도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좀 이게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선돼 있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예전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신문고가 나중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저는 뭐 모든 걸 다 청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뭐 청와대나 정부가 작동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다 실현되진 못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를 아는 게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비슷한 결로요. 그 팟캐스트 게시판 관리자 기능이 우리 방송하고 한참 후에 주어졌어요. 각 방송마다. 자기 게시판 니들이 관리해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온라인 경험 때문에 규정 없이는 삭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말은 명백히 누가 봐도 일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대선 국면 이즈음 저즈음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베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규정이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일배성으로 보여도 지울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적으로 막 지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게시판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의견 표출을 왜 못해? 라고 항의를 강력하게 들어오면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이 욕을 먹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막 악플이 달리면은 거기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놔둬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더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었고요. 방송 영역의 표현의 자유는 뭐 저는 엄청 위축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가면 갈수록. 지금대로만 가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이 한 5년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한결같은 분이라 예,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리더는 네.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커 보이면 불안해하거든요. 네,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네. 밖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대표였을 때 그때 기초의원 이제 공천하냐 마냐, 정당 공천하냐 마냐 이 문제로 막 갈등이 있을 때 아하, 맞아. 우리 당이 되게 시끄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 당원 투표도 한다 그러고 막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를 제가 찾아가서 제가 정치는 오래 안 했지만 지도자는 고민을 지지자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긴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해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흔들리면 진짜 지지자나 당원들은 더 불안하고 방향을 못 잡으니 그냥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찾아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 믿을 만한 지도자와 지도자 아닌 정치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저의. 그러니까 긴 고민은 혼자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조언을 구하더라도 그 고민의 과정을 노출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갈수록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한 것은 그 고민을 노출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든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애잔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강렬한 그 뭐랄까요? 뭐 애착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께는 있었죠.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는 그게 공격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조두순 출소반대 이런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거니까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답변하겠다 이런 거고. 네. 이런 소통들이 주는 내용보다는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태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녹이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지금 이제 최경환이 검찰에 출석할 건 이제 날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잡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은 지금 그 어떤 정중동 느낌, 태풍의 핵. 네, 네. 조용한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이런 게 지금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네. 지금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장진수 주무관? 네. 민간인 사찰 네. 폭로한 분. 그분의 발언이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어. 이게 뭐냐면은 MB 때도 특활비 청와대에 줬다.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일부의 증언에 따르면 원세훈이 거기는 뭐 직접 전달했다. 이런 루머도 떠돌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거기에 어떤 것도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뭐 떨 이유가 없는데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정치권들이 굉장히 조용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IBM 이미 버린 몸이라는 홍준표 씨 정도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떠드는 거고 지금 홍준표의 말들은 계속 시건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말 바꾸기가 돼서 또 어떤 신뢰를 잃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세균 의장이 화를 냈다고 하는 부분이 최경환 압수수색할 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권이 너무 검찰에 숨을 죽이는 상황이 되면 궁극적으로 여당에도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정 정국이죠. 지금 그냥 말하자면. 근데 그 사정 정국이 국민적 압박에 의해 조성된 사정 정국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사정 정국이 최종적으로 겨누는 칼끝이 어딜까? 그건 권부잖아요. 그 권부 중에도 지난 대통령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뭐 국정원 댓글에 뭐 여러 가지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뒤에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있으면서 저 일은 정말 이상한데 왜 일어나지? 이런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제 작은 인허가를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촌지가 부활하기 시작한다든가 뭐 등등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인허가 업무를 가진 작은 권한에서 작은 촌지가 발생했다는 말은요. 이미 윗선에선 더 많이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이거 혹시 푸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그 경주 지진 때도 그다음에 이번 포항 지진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관측한 시점은 똑같더라고요. 지진 발생 2초 전, 3초 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번에 포항 지진은 23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는 8분 7초인가 7분 30초인가 뭐 그렇게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분 1초가 막 그럴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제가 찾은 것은 대통령부터 정상화되니까 모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쫙 내려가면서 정상화되는 거다. 그 결과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정상화의 내용이 뭔가 이걸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기숙 교수가 유희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희인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들어갔다고 이게 차차작 움직일까? 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황교안이 경주 지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예. 너무 늦게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진에 대비한. 이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황교안 말이 그렇게 통해서 막 사사사삭 바뀌었을까요? 아니고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인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페북 친구로부터 글을 하나 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방송사의 작가를 하는 분인데 예. 지진이 터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영상 몇 개 치고 거기에 뭐 대충 써주면 이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위에서 분 단위로 새로 보고를 올리라고 난리네. 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임? 싫어해야 되는 거임?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상화의 의미가 지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냐. 그러니까 유인 이제 본부장이 책임자잖아요. 본부장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긴장해서 짜자작작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럼 그 밑은 더 긴장하고 더 긴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긴장이 말단 공무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대통령이 10 긴장하면 말단 공무원은 1000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무너진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다 상황 끝나고 나서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는 돈 받은 걸로 나타나고 이걸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심이 추락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9년 전 이명박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좀 있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 마인드가 9년 동안 저는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박근혜라도 정신 차려서 이명박식의 부정부패는 안 돼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한 그 상태로 갔던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죠. 국정원 댓글과 권부 전체가 동원된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건 뭐 경찰청도 곧 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용판의 그 이상한 기자회견.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이 있고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이 있어서 생긴 일.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가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가면서 뭐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왜 갔을까요, 베트남? 삼성전자 뭐 때문에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 목적으로는 가진 않았을 거다. 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 당시 국회 대책비를 원내 대책비를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송환정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자금 그리고 경남지사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어? 1억. 우리 네. 마누라가 줬어. 개인 대여금고에 있던 걸 꺼내준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한 네. 건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을 어떻게 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내 대책비 내가 갖다 준 거야. 네, 특활비를 네.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에 1억을 만들어서 네. 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이번에 말이 또 바뀌었던 부분이 특활비로 정치할 때 쓰고 남으니까 급여가 남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줬다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들한테도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을 할 때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활비를 일부 남겨서 아내에게 줬다. 특활비를 유용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특활비를 유용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아내한테 월급을 갖다 주고 용돈을 받았었는데 특활비를 받은 이후로는 용돈을 안 받아 쓰게 됐고 그 용돈을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만들었다. 이 얘기니까 네. 질적으로 다른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완전히 다른 말을 이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섞는다는 게 요게 그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똥준표 대표께서 그 돈 줬다고 하는 분 중에 이제 원혜영 의원 있잖아요. 네.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분. 이분은 허위 주장이고 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가 이렇게 네, 반응이 나왔는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원혜영 의원의 말을 100% 믿어요. 왜냐하면 아, 당연하죠. 홍준표의 언행이 대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저는 홍준표는 코너에 몰려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홍준표라는 분이 믿을만 하지 않아서 원혜영 의원의 말을 믿는다. 이건 이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 원내대표에게 4천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야당 원내대표에게 배정되는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을 받은 여당 원내대표가 그중에 일부를 띄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줬다? 그럼 이건 이중대다 이 말이에요. 구조상 안 맞는구나. 네, 왜냐하면 국회에는 특활비가 있고 그 특활비가 이미 여당 원내대표에겐 얼마, 여당 당대표에게는 얼마, 야당엔 얼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원혜영 의원님이요.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당의 원내대표의 특활비의 일부를 받았었으면 그건 이중대.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구조고요. 더 나아가 여야 행정실에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 행정실에서 나누어서 받은 게 그게 민한당 같은 거. 그렇죠. 예, 민정당 시대에 민한당이 그렇게 한 거라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말은 그거는 정말 큰일 날 분이시네 진짜. 예,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고 원혜영 의원이 진짜 점잖은 분이라 저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이었으면 저 정도로 끝나질 않고 내가 그러면 저기 새누리당 이중대였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융단 폭격을 가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진짜 원혜영 의원님이 정말 결이 곱고 좋은 분이시거든요. 저 같으면은 돼지 발정되는 아가리를 닫아라. 아이고, 그래서 참말로, 예, 참. 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단데 그 납득할 만한 해명이 뭐겠습니까? 내가 실언했다 이거잖아요. 아이고 참. 실언했다 죄송하다. 예.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이제 네.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 법적 조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날 거라고 확신을 하더만요 최근에 보니까. 그거는 뭐 무죄가 날 수도 있고 유죄가 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원혜영 의원을 끌어들여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다가 특활비의 덫에서 벗어나려다가
이게 이제 더 큰 고리에 걸린 거거든요. 이제 늪에 빠진 거거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신분 자체가. 바로 구속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라는 게 그러네요. 예, 뭐가 있습니까? 잡아줄 사람도 세력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MB보다 더 불안한 일인이 홍준표 대표고 정치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해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우리 당 선배들이 우리 모르게 이런 배신감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말이 돼? 생각해 말이 안 보니까 되죠. 완전 100% 핵 거짓말이에요, 이거. 최민희 의원님이요 이런 상황에서 말했다면 저는 100% 믿죠. 홍준표 말을 누가 믿어요. 네. 이거 중요해요. 양치기 준표? 네. 그런데 이제 최경환도 지금 저 모양이고 양축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 자유한국당에 네. 홍준표랑 이 당 자체는 정말 불안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정치인은 A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긴.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진짜 더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경환과 홍준표의 위기를 웃으면서 팔짱 끼고 또 일부는 보고 있고, 그런 게 정치라. 뭐 정우택님 포함하고 또 또 김무성도 많죠. 괜찮을 그렇죠. 거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사자방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명박 씨 호칭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무리가 있어. 다스그룹 이명박 회장님. 전 대통령 부르기가 너무 자존심상해요. 우리 이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명박 씨에게 지금 뭐 흔히 말해서 겨누어지고 있는 세 개의 죄죠, 죄. 첫 번째가 댓글 공작, 다음에 공영방송 장악 문제, 그리고 다스 지금 투자금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 댓글 공작은 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같이 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쫙 올라가다가 우리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원세훈의 입을 통해서 MB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랬잖아요. 원세훈이 기가 약하고 원세훈이 약삭 발라서 불 거다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만 그건 지금까지는 틀린 것으로. 뭔가 약점이 또 있겠죠, 원세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의외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MB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들이 이제 쭉 나왔고 증거 자료들이 나온 상황이고 이건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딱 하나만 남은 겁니다. MB가 지시했냐, 최소한 묵인했냐, 요게 남은 거죠.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알면서 방조했거나 이건 다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김관진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저쪽에서 자기들 방어하는 논리 중에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설마 대통령이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냐예요. 근데 그 댓글이라는 게 댓글을 달아라, 어떤 내용을 달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은 했다잖아요. 청와대 지하에 있는 댓글 다는 사무실에 와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낙검수에 나오는데 그게 확대돼서 나중에 사이버사 쟁변 문제로 확대된다고. 근데 예를 들면 저쪽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댓글을 달아라 라고 지시했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댓글 전체의 문제를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명박 측근들에 대응하는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 진짜 다들 천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방송 장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방송으로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다스. 낙검수가 부활하더만요. 저기 제2의 낙검수가 다스. 제2의 낙검수인데 정봉주는 빼고 부활하더만요. 4시였는데 3수로 한다. 정봉주 의원 스케줄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이 없죠. 네, 그거는 방송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막 TV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 이런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프로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제목이 다스 베이더 뭐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참 장명 정말 후져. 네. 아니 왜 김어준의 파파이스도 정말 성의 없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시대 상황이. JTBC가 계속 특정 보도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계속 뭔가를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그중에
다스 해외 법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상 웬만한 코어들은 다 해외로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명박이 이시영의 아버지,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인 이시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다스의 회장님이시고요. 네. 이시영은 이제 이재용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떤 회사를 사들이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들이는데 왜 사들이냐면 그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엄청 나빠져요. 일부러라는 의혹이 있어요. 분식회계 네. 의혹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시영 체제의 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각종 동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스가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때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거의 임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고 돈이 많은 부모라고 잠깐 제가 빙의를 해본 거죠. 빙의를 해보니 이 과정은 다스를 껍데기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스가 있고 다스에 이제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스의 힘을 빼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다스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저 다스가 가진 것만 전부 다 어딘가로 옮기고 다스는 그냥 그 껍데기로 남겨놓는 거. 그런 상황이 전략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그리고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같아요. 예, 그 과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네. 이 회장님이 결국에는 이걸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전무한테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국에는 상속세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회장 아니 그러니까 네, 이 회장님 법적 소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소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4대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네. 원래 4대강의 목적은 항구를 만드는 거였다고 해요. 대운하. 그러니까 그 대운하를 네. 원래 하려면 더 큰 사업인데 그게 네. 이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네. 항구를 만들 요소의 지점을 땅을 다 사놓고 네. 차명으로 사놓고 네. 이명박 씨가 거기다가 이렇게 압류를 걸어놔요. 네. 그러니까 주인은 딴 사람인데 압류를 다 걸어놔요. 네. 팔지 못하게.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꾸려가는 사람. 실제로 그 몇몇 땅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명박 명의의 땅은 그 어디 저 시골에 있는 5만 평인가요? 50만 평인가요? 그래갖고 그거 결국은 김재정 씨가 대리로 산 땅 하나 있어요. 그 이명박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거기 주변이 개발되고 뭐 개발돼서 엄청 그 땅 소유주가 돈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진짜 돈에 관한 한 거의 귀재인 거죠. 사욕을 취하는 거에서는 귀재인 거죠. 거기에 저는 법률 자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더 궁금해요. 그 대표적인 게 김경수? 김경수 맞죠? 총영사 김경수. 그런 김재수. 네. 재수없게 김재수. 처음 네. 들어본 이름이 이렇게. 김재수. 아이 경수없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 특히 JTBC 쪽 분석은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경영권을 우회로 인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돈 안 들이고 자식에게 그 재산 물려주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방식을 이분은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식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 나오기 위해서 네. 재산이 많은 것도 많은 거였지만 그것도 사회 환원한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주상의 재산들은 사실상 다 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이 회장님이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인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재산이 많을 걸로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재산을 추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진우 아니에요. 한 12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12조, 근데 그 정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가장 부자가 아직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쵸. 그분보다는 전 많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까지 지내신 우리 회장님이신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결국은 다스를 껍데기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논란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 전략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추정인데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시영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이시영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얘기는 일단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시영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히딩크하고 만날 때 쓰리파 신고 나왔던 바로 그분. 최근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인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물 그분. 그런데 머리카락하고 등등해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지난 뒤에 한 그런 의미였어요. 그죠. 별 의미 없는 6개월이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 그 혹시 기억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2000년대에 탑으로 계속 걸려있었던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이재용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 근데 이재용은 최소한 아버지가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와 이시영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이시영 막 이렇게 해서 글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왜 그런 글이 안 나오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이 다스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스를 얼마나 할까가 되게 궁금해요. 푸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몰라요. 푸나님. 구조가 복잡해서 구조가 공부했다가도 또 까먹어.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그게 원래 복잡하게 해서 사기치는 게 금융 기법이더라고요. 이게 이야기 핵심은 사실은 이시영한테 이명박이 돈 물려줘서 무슨 세금 안 내기 이건 핵심이 아니고. 아니죠. BBK 사건으로 등쳐먹은 돈을 김경준한테 찾아오는 과정하고요. 도곡동 땅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결국에는 그 돈의 시작 출발이 돼서 나중에 이게 다스로 가는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 돈의 시작 자체가 불법성으로 출발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곡동 땅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주영 실장이 심심할까 봐. 이주영 실장이 바라보는 다스 BBK 도곡동 땅 이건 어느 정도 정리돼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네. 왜냐면 긴장하는 거 봐. 이거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잡하고 원래 사기가 복잡한 거죠. 사기가 쉬우면 사기 당합니까? 권력이 개입된 사기 행각인데. 예. 그래서 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스가 이명박 거면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잖아요. 네. 왜 이명박이 다스의 소유자인데 문제가 되느냐? 이명박이 다스의 소유자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딱 대답하는 분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논란의 핵심이 비켜가 버렸죠. 이제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왜 문제가 되냐면요. 다스가 이명박 거면요. 이명박은 BBK라는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사기를 친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고요. 네,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이게 이제 저축은행 건하고 이명박 때 있었던 그 금융 사기 사건이 이상득이 연루된 저축은행 건. 그건 저축은행과 관련한 최대 사기 사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신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피해자를 낳은 이게 쌍그리 두 사기 사건이 이 BBK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 논란이 있기 전에는 김경준한테 이명박도 당했다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명박도 피해자다. 그래서 그 희대의 금융 사기 범으로는 지목되지 않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범죄예요. 17대 대선 때 민주당이 그렇게 거기에 매달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크리미널. 그게 나중에 뭐 네거티브 논란으로 막 비껴갔지만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특검이 다 털어주고 뭐가 나와도 발표 안 하고 이러면서 계속 덮고 갔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을 지켜주는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게 9년 전 사건이 소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덕성도 도덕성이고 불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씨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아까 말하는 그 세 가지 외에도 심증은 있지만 지금 뭐 확증 잡지 못하는 것들까지 사자반까지 다 합치면 능지처참 후에 종신형 능지처참 후엔 종신형이 없어요. 그거는 그 정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감정인데 실제로 이명박이 법에 재단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면 얼마나 살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뭐를 살지 좀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물어봐야 돼요.
BBK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야. 본인이 말했는데 네, 그거 어디- 광운대 특강에서 네, 대학교 특강에서. 예, 그런데 동영상. BBK를 그 당시에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이명박 내가 설립했다 네. 이렇게. 그런데 그거 이제 특검이 다 개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 아니 BBK를 설립했다는 게 그 당시 대선에서 밝혀졌다면 그 정봉주가 그거 주장하다가 지금 감옥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명박은 크리미널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 당선 무효? 그렇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다네. 지금 박근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박근혜가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 부분이 바로 정통성 문제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이 얼마나 이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를 또 보셔야 돼. 그리고 얼마나 볼드, BOLD, 대담한지. 이게 볼드가 영어에서요. 대담한의 뜻도 있지만 볼드잖아요. 그게 예. 뻔뻔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다스가 BBK에 190억을 투자하잖아요. 이명박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BBK와 관련한 김경준의 행적으로 김경준과 관련한 모든 금융재산이 동결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동결했냐? 우리나라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미국 판사가. 그래서 우리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다. 그때 김재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볼드 이명박.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그 190억 찾으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이런 일 안 할 것 같잖아요. 푸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얘기하죠. 지금도 도전.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는 190억을 찾기 위하여 LA 총영사를요. 김재수 시킨 겁니다. 자기 측근은요. 자기 측근을. 자기 변호사. 외교관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 김재수로 하여금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김경준은 그 어떻게 스위스 계좌에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준도 죄가 없다 아니할 수 없는데 네. 그걸 다 김경준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처음에는 김경준한테 사기당했죠였죠.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사기당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김재수로 하여금 작업을 해서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의 계좌를 풀어요. 그래서 거기서 140억을 다스로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걸어놨는데 강제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판결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그거는 김재수가 움직였다. 그래서 애초에 김경준이 50억을 다스에 내서 190억 전액을 유일하게 돌려받은 BBK 희생자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 때.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구나 알 때는, 야, 진짜 나쁜 X다. 개 나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볼수록 주진우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의 원청취자들 있잖아요. 세력 네, 유입된 네, 분들 말고 네. 이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신 얘기예요. 네. 다시 설명하는 게 입 아프고. 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 네버엔딩 스토리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은 새날 운빨을 맞이해서 지금 종편에 한참 녹화 중이실 우리 김일희 씨를 대신해서 오늘 새로운 손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김경진. 자, 김경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Hi, ladies and gentlemen. Nice to meet you. 예, 반갑습니다. 제 유행어도 하시고. 네. 예, 그럼요. 제가 개그맨 10년 됐는데 유행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그잖아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예. 많이 시도는 했어요. 예, 점머야. 요거,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김경진 씨에 대한 어떤 TV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아로하나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예.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울면서 봤었거든요. 아로하나를 기르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는 강아지 기르는 입장에서 너무 강아지. 그게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비염이 심해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제 물고기랑 집에 육식거북이 기르고 있어요. 지금도 기르고 계세요? 아로하나가 올 초에 떠났습니다. 또 그 아로하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사는 갈치 담은 물고기 있어요. 한 55cm 정도 됐는데 갔어요. 왜 늙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 늙어서 간 것 같진 않고요. 네. 이게 또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그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말도 걸고 이런 이야기로 되게 재밌었거든요.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아로하나라고. 예. 아빠가 먹던 뭐 흑쌈, 흑마늘 그런 거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찍 간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점프력이 너무 좋아져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갔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아로하나가 원래 또 공격성이 굉장히 뛰어난 고기라서. 예, 육식성입니다. 예, 그렇죠. 아시네요. 물고기가 고기를 먹어요? 예, 육식어.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가물치, 빠가, 메기. 그래요? 쏘가리, 그게 다 육식어 종입니다. 예, 육식어죠. 뭐 먹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플랑크톤 뭐 이런 거. 아로하나는 원래 나무 위에 있는 것까지 점프해가지고 먹고 내려오는. 지식인 아시네요, 역시. 저는 무식인.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재밌네요. 김경리 씨 모시고 이제 모인 우리 3명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마약, 저는 마차고요. 우리 약초님,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그리고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달력 신청했어요? 예,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김경리 씨 사진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달력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저희 얼굴이 다 같이 들어가는 혹은 선물하고 싶은 사람 얼굴을 넣어도 되는 새날 달력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왼손잡이입니다. 김경진 씨 모시고 진행을 해볼 텐데 하던 대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똑같네. 예. 2등이네요. 가위바위보. 고르세요. 야수님 1등. 자, 두 번째로 할게요. 제가 그러면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김일희 씨한테 이 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듣고 오셨어요? 그냥 가서 편하게 하면 된다고. 네, 계속 갑자기 왼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할까요, 그러면? 비쌀 것 같은데.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왼손잡이. 예, 한 손으로 운전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왼손으로 빠꾸할 때 왼손으로. 네. 시작하시죠.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왼손잡이를 받은 다음에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주제랑 연결을 시켜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왼손잡이는 이적 씨의 노래밖에 없거든요. 네. 너무 뻔하잖아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치면 바로 나오는. 네. 그런데 사실은 왼손잡이라는 게 학교에서도 왼손잡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좀 많이 봤죠. 네. 저희 때만 해도 왼손잡이면은 때려서라도 고쳐서 오른손잡이로 만들잖아요.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예, 항상 그랬죠. 저희 때도.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왼손잡이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왼손잡이 정말 신기하고 가위질 하는 것도 신기하고 글씨 쓰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외국 가면은 왼손잡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때려서라도 고치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이적이라는 가수 저만의 갖고 있는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해요. 주제 때문에 노래까지 다시 찾아 들었어요? 찾아 듣게 되고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본 연예인과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방송 준비 굉장히 굉장하네요. 예, 굉장하네요. 혹시 뭐 얼굴에 달팽이 크림 바른 얘기 아니죠? 연예인에 제가 너무 매달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봐 살짝 걱정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적 씨와의 스캔들인가요? 아니, 정말 별거 없어요, 사실. 들어오시면. 예전에 제가 고3 때 삐삐를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어떻게 해서 이적의 삐삐 번호를 입수를 했어요. 뭔가 그래서 스토커의 냄새가 싹 나는데요. 그때부터 좀 자질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등수도 안 나와서 너무 우울한데 도대체 이적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고 저렇게 가수까지 됐을까 너무 부럽고 막 질투에 막 화가 나니까 그날 평소에 그냥 번호만 갖고 있었지 한 번도 삐삐를 쳐볼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날 삐삐를 쳐서 음성을 남겼어요. 예. 근데 어떻게 남겼냐면 재연 좀 해주세요, 재연. 오빠, 제가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찌질해. 이거. 정말 찌질하게. 왜냐면 또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한편으로는 이걸 듣고 이적이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동동심에. 야, 드라마인데요. 희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메시지 하나 남기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속상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또 너무 진상될까봐 저는 딱 한 번만 남겼습니다. 오, 훌륭해요. 그리고 나중에 직접 가서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적 씨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만난 건 아니고. 그때가 멀리서? 언제였냐면 예. 네, 청담동에 외근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정식 집에 저희가 앉아있고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적 씨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발표했던 분하고 예비 장모님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셋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상견례에 있는 것처럼 심장이 터질 듯이 내가 오빠와 상견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옆 테이블에서 사실 정말 말을 걸고 싶었거든요. 진짜 눈을 이렇게 딱 얼굴만 돌아봐도 이적이 바로 저 옆에 있는데 내 학창시절의 우상이 옆에 있는데 사생활을 방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착하네요. 그 정도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답장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죠.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막 이런. 그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여기서 이적 그래도 파트는 끝입니다. 말을 걸으셨어야죠. 그런가요? 근데 어떠세요? 만약에 길에서 그런 팬들이 자기가 어떤 사생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거나 하는데 말 걸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할 때도 있죠. 그래요? 예. 불편할 때도 있다는 건 안 불편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뭐 항상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데 제가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빨에 뭐가 잘 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오셔가지고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사인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리고 제가 손을 닦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껴있는 거야. 사진 찍을 때 웃으면서 찍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식사 후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연예인적인 없어가지고 이제 일단 그냥 일반인 마인드로 좀 배려를 한 차원에서 그냥 보내드렸죠. 이적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적도 같이 정리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적 씨 어머니가 여성사회학자잖아요. 여성학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보라는 교과서나 뭐 그분이 쓰신 책까지 막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여성학 관련된. 네. 진짜 좋아하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고 그때보다 더 나이 어릴 때는 윤종신을 좋아했었거든요. 읽었던 책 중에 막 명언집 이런 거 있으면은 윤종신 거 책을 따로 샀어요. 오빠한테 보내줘야지. 그리고 맨 앞에다가 초등학교 졸업사진 저의 명함판 사진 있잖아요. 이걸 딱 붙여서 오빠 제 얼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근데 윤종신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윤종신 씨가 지금 이렇게 깐죽거리는데도 계속 좋아요? 원래 노래도 좋았지만 그 재치 그 깐죽거림이 좋았던 그게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월간 윤종신도 받아보세요? 그럼요. 그런 거 다 하죠. 지금까지도. 근데 윤종신이 69년생이에요. 근데 저는 윤종신보다 한 10살 어리니까 그때 엄마가 저한테 막 그랬어. 너 그래봤자 윤종신하고 결혼 못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윤종신 지금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정말 땅을 치고 엄마한테 이거 보라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큰일 났다. 그랬었죠. 근데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요? 이적 씨는 결혼하면서 떠나보내고 윤종신 씨는 계속 팬으로 남아있고. 그래 윤종신에 대한 애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와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그런데 중학교 때죠? 네, 그땐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그 이적도 좋아했지만 그쪽 계열 사람들 있잖아요. 유희열, 뭐 성시경, 김동률, 뭐 이제 이런 쪽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남대에 김동률 전람회가 공연을 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 막 전람회가 폭발적인 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는 그런 가수였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전람회는 김동률하고 서동욱 이렇게 두 멤버로 되는데 제가 서동욱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서동욱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내일 전남대 공연 오시는데 저도 내일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공연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왔는지 어쨌는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공연할 때 다른 애들은 다 자기 가수 피켓 들고 와요. 뭐 H.O.T니 뭐 제키니 막 이런 거 들고 오는데 저는 그 피켓에다가 오빠 제가 마차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서 계속 들고 있었어요. 정말 참신하지 않아요? 피켓 운동까지 하시고 이게 뭔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사회적 왼손잡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이름을 들고 이렇게 나다 내가 왔다. 그때 그 김동률 노래 중에 이렇게 널 사랑해 이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할 때 나를 콕 집어서 해줬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거 뭔가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 이뤘네요. 예. 정말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다 가진 여자. 네, 저 좀 하죠. 다 이뤘네요. 찝혔네 그냥. 그래서 내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거리가 거의 맨 앞자리였으니까 야외 무대에 맨 앞자리면 그렇게 간격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빠 봤다는 이야기죠 피켓을. 그렇지만 그 기분 압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에 성시경이 입학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와우. 근데 이제 성시경이 컨택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성시경하고 같은 학교를 나온 애가 있어서 고등학교. 근데 그때도 평판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걔가 앨범에 나와 있는 성시경 집 전화번호를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야, 전화번호를 또 따셨군요. 또 땄죠. 완전 전화번호 헌터네 그냥. 그때는 정말 데뷔 초여가지고 좋아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또 성시경한테 전화를 했죠. 성시경 엄마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시경이 친구 마차인데요 시경이 집에 있어요?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야 자연스럽게 예. 겁나는데요. 하나도 티가 안 났어요 방금. 저 시경이랑 재수 때 친구인데요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시경이가 지금 데뷔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거짓말 하다 보니까 주저주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을 줄 알고 왜냐면 약간 스케줄을 좀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요때쯤 집에 있을 시간이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철두철미 하시네요. 없었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정말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시경한테 좀 꼭 전해주세요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겼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핸드폰을 손에서 24시간 떼질 않았어요. 근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시경을 보냈죠 또. 그 성시경 씨는 그 성시경을 만났다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던데. 연락 온 거 아니에요? 누구? 성시경? 연락 안 왔어요. 성시경 연락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 번호를 따려면 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성시경을 남자 대 여자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은 우리 지금 요즘 아주 핫한 수크러쉬 김숙 씨예요. 김숙 씨? 네. 김숙 씨는 미용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미용실을 들어갈 때였고 김숙 씨가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되게 유명한 비밀보장 초기였어요. 시작한 지 진짜 몇 회 안 됐을 때여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근데 제가 송은이 김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찾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아는 척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 듣고 있다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또 혼자 있고 해가지고 다행이다 해서 딱 이제 사실 미용실에서 막 나왔는데 말 걸기 되게 미안하거든요. 살포시 가서 언니 깜짝 놀라서 이러봐요. 저 비보 잘 듣고 있어요. 팟캐스트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송은이 김숙한테는 이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초반에. 힘을 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게 될 줄은 몰랐죠. 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재석 씨예요. 유재석 씨. 네.
제가 일본 출장 갈 때였었는데 그때 그 출국 심사를 하는데 막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길래 그러나 했는데 멀리 유재석 씨가 보이더라고요. 아, 혼자서요? 혼자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상렬 씨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이승엽 씨 일본 경기에 가는 거여가지고 옷을 이미 그때 해설하는 그런 스포츠 해설하는 옷 있잖아요. 그 자켓을 이미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튀었어요, 되게.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왜냐면 바쁜데 뭘 또 이런 생각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면세점 구경하고 쭉 갔는데 유재석이 혼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그래서 혼자 서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야, 부침성 쩌네요. 예. 최고의 용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기 왜 혼자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지상렬 씨가 화장실 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 되게 뻘쭘하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그럼 사진 한 장만 찍으셔도 되세요? 그랬더니 좋다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 별로 디카가 없을 때였는데 제가 디카를 갖고 있었고 그 디카가 셀카가 되는 카메라가 렌즈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딱 들고 그럼 제가 잡아드릴게요. 되게 친절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유재석이 카메라를 딱 잡고 타이머를 딱 돌리고 내가 유재석 팔짱을 딱 끼면서 제가 유재석 씨한테 그랬어요. 저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친한 사이 같아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진 찍었던 거를 정말 고이고이 모셨거든요. 그때 싸이월드 할 때여가지고 엄청 자랑하고 나 유재석하고 사진 찍었다고. 야, 싸이월드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것도. 오래됐죠. 그렇지만. 네, 갑자기. 그때. 최근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번 주인 줄 알았거든요. 예. 싸이월드면 한 6년 되지 않았나요? 그런가? 정말 저한테는 이게 아직까지도 최근같이 느껴지는. 왜냐면 유재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게 왼손잡이로 시작해서 생각해본 저의 연예인과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예, 재미는 있었는데 왼손잡이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 왼손잡이 이적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가슴으로 느껴지네요. 네, 좀 그렇죠? 무서워요. 로맨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들어주세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누구 만들어야 될까요? 상렬이 형 친해야죠. 같이 술 드실래요? 예. 바닥에 침 흘리면서 집 갈 수 있는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5년 2월 27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 후보로 잘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인사로 평가됐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바로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발표 며칠 전 내정 소식을 듣자 돈 준비를 지시했고 퇴임하는 날 직접 돈을 받아갔다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원 격려비로 썼다고 말했지만 이 전 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된 40억 원 외에 이런 식으로 외부로 빠져나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에게 건너간 의혹이 제기된 1억 원도 이 가운데 일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보톡스 등 주사시술만 그것도 2014년 5월 이후에나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단 4건뿐이었는데 그나마 2개는 세월호 참사로 뒤늦게 부랴부랴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2개의 일정도 모두 오전 중에 마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연유에선지 이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시간 대부분을 비워놓은 건데 특검은 성형시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수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일과 다음 날엔 대통령 전속 미용사 자매에게 오지 말 것을 사전에 알렸는데
4월 16일에도 참사 소식을 알기 전까진 역시 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성형시술 관련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국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신설 방안을 토대로 기존에 발의된 4건의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였지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정치 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소속 의원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민주당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들어간 정황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공수처에 대한 합의점 찾기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2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호위무사. 아니라고. 내가 지킨다고. 절대 아니죠. 절대 호위무사 아니죠. 우리 의원님이 지켜드리는 애물단지. 이주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애물단지 아니시죠? 애물단지는 아니죠. 본인이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면 다 애물단지인가? 그럼 뭐예요? 친척이요? 그냥 수행이죠, 수행. 아, 그럼 본인이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무엇보다 우선 이분이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고 어머. 도정 정신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지킬 때가 많죠. 그렇다고 애물단지는 아니죠. 아, 그 애물단지는 아닌 걸로. 네. 단독 최민희 이주영 애물단지 아니야. 오늘 단독놀이가 전 방송에 좀 있었어요. 자, 실장님. 네. 아시죠? 네. 네. 8개 읍면동. 와보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읍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최민희 전 우리 의원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 일상에서 제가 추천하는 여러 정치인 중에 가장 디테일에 강하신 분. 최고죠 뭐. 디테일의 제왕. 오죽하면. 제가 최근에 디테일에 강한 두 남성을 만났어요. 정치인 중에? 아니, 정치인은 아니고요. 누구였는데요? 평론가 중에. 네. 한 명이 김성완 평론가예요. 아, 그 양반 유명했죠. 네, 디테일 강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푸나님하고 톤이 비슷해서 듣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방송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명은 또? 또 한 명은 최영일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도 제가 잘 알죠. 그분도 디테일이 무지하게 강하고 근데 두 분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 최영일 평론가는 디테일만 강한 게 아니라 추리력도 풍부해요. 개인적으로는 영일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창기 때 시사평론가하고 지금 몇 년 지나서 평론가하고의 느낌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떤 주제도 막 던지면 공부 많이 했구나가 느껴지는 사람. 네. 그럼 김성환 평론가는 유명했어요. 예전에 CBS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던 분인데. 네, 지금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뭐 시사평론하고 있죠. 그런 분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분.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어머, 고맙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이 있잖아요, 청와대. 네, 네. 근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보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현 법 제도로는 수용이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대통령이라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나 우리들이 보기에 불편한 청원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 찾아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 믿을 만한 지도자와 지도자 아닌 정치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저의. 그러니까 긴 고민은 혼자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조언을 구하더라도 그 고민의 과정을 노출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갈수록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한 것은 그 고민을 노출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든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애잔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강렬한 그 뭐랄까요? 뭐 애착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께 있었죠.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는 그게 공격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조두순 출소반대 이런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거니까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답변하겠다 이런 거고 네. 이런 소통들이 주는 내용보다는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태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녹이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지금 이제 최경환이 검찰에 출석할 건 이제 날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잡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은 지금 그 어떤 정중동 느낌, 태풍의 핵. 네, 네. 조용한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이런 게 지금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네. 지금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장진수 주무관? 네, 민간인 사찰 폭로한 분. 그분의 발언이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어. 이게 뭐냐면은 MB 때도 특활비 청와대에 줬다.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일부의 증언에 따르면 원세훈이 거기는 뭐 직접 전달했다. 이런 루머도 떠돌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거기에 어떤 것도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뭐 떨 이유가 없는데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정치권들이 굉장히 조용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IBM 이미 버린 몸이라는 홍준표 씨 정도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떠드는 거고 지금 홍준표의 말들은 계속 시건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말 바꾸기가 돼서 또 어떤 신뢰를 잃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세균 의장이 화를 냈다고 하는 부분이 최경환을 압수수색할 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권이 너무 검찰에 숨을 죽이는 상황이 되면 궁극적으로 여당에도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정 정국이죠. 지금 그냥 말하자면. 근데 그 사정 정국이 국민적 압박에 의해 조성된 사정 정국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사정 정국이 최종적으로 겨누는 칼끝이 어딜까? 그건 권부잖아요. 그 권부 중에도 지난 대통령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뭐 국정원 댓글에 뭐 여러 가지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뒤의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있으면서 저 일은 정말 이상한데 왜 일어나지? 이런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제 작은 인허가를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촌지가 부활하기 시작한다든가 뭐 등등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인허가 업무를 가진 작은 권한에서 작은 촌지가 발생했다는 말은요. 이미 윗선에선 더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이거 혹시 푸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그 경주 지진 때도 그다음에 이번 포항 지진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관측한 시점은 똑같더라고요. 지진 발생 2초 전, 3초 전 이렇게 똑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물고 뜯는 거. 이게 일종의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걸 막지 말아야 된다고 똑같은 어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나가셨던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이게 정책적인 게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 가면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황, 정서를 다친 상황에서도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좀 이게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선돼 있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예전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신문고가 나중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저는 뭐 모든 걸 다 청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뭐 청와대나 정부가 작동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다 실현되진 못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를 아는 게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슷한 결로요. 그 팟캐스트 게시판 관리자 기능이 우리 방송하고 한참 후에 주어졌어요. 각 방송마다. 자기 게시판 니들이 관리해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온라인 경험 때문에 규정 없이는 삭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말은 명백히 누가 봐도 일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대선 국면 이즈음 저즈음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베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규정이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일베성으로 보여도 지울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적으로 막 지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게시판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의견 표출을 왜 못해? 라고 항의를 강력하게 들어오면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이 욕을 먹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막 악플이 달리면은 거기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놔둬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더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었고요. 방송 영역의 표현의 자유는 뭐 저는 엄청 위축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가면 갈수록. 지금대로만 가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이 한 5년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한결같은 분이라 예,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리더는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커 보이면 불안해하거든요. 네.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네. 밖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대표였을 때 그때 기초의원 이제 공천하냐 마냐, 정당 공천하냐 마냐 이 문제로 막 갈등이 있을 때 맞아. 우리 당이 되게 시끄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 당원 투표도 한다 그러고 막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를 제가 찾아가서 제가 정치는 오래 안 했지만 지도자는 고민을 지지자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긴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해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흔들리면 진짜 지지자나 당원들은 더 불안하고 방향을 못 잡으니 그냥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번에 포항 지진은 23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는 8분 7초인가 7분 30초인가 뭐 그렇게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분 1초가 막 그럴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제가 찾은 것은 대통령부터 정상화되니까 모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쫙 내려가면서 정상화되는 거다. 그 결과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정상화의 내용이 뭔가 이걸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기숙 교수가 유희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희인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들어갔다고 이게 차차작 움직일까? 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황교안이 경주 지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예. 너무 늦게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진에 대비한. 이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황교안 말이 그렇게 통해서 막 사사사삭 바뀌었을까요? 아니고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인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페북 친구로부터 글을 하나 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방송사의 작가를 하는 분인데 예. 지진이 터졌잖아요. 아, 예전에는 그냥 영상 몇 개 치고 거기에 뭐 대충 써주면 이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위에서 분 단위로 새로 보고를 올리라고 난리네? 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임? 싫어해야 되는 거임?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상화의 의미가 지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냐. 그러니까 유인 이제 본부장이 책임자잖아요. 본부장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긴장해서 짜자작작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럼 거 밑은 더 긴장하고 더 긴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긴장이 말단 공무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대통령이 10 긴장하면 말단 공무원은 1000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무너진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다 상황 끝나고 나서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는 돈 받은 걸로 나타나고 이걸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심이 추락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9년 전 이명박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좀 있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 마인드가 9년 동안 저는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박근혜라도 정신 차려서 이명박식의 부정부패는 안 돼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한 그 상태로 갔던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죠. 국정원 댓글과 권부 전체가 동원된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그건 뭐 경찰청도 곧 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용판의 그 이상한 기자회견. 예.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이 있고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이 있어서 생긴 일.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가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가면서 뭐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왜 갔을까요, 베트남? 삼성전자 뭐 때문에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 목적으로는 가진 않았을 거다. 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 당시에 국회 대책비를 원내 대책비를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송환정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자금 그리고 경남지사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어? 1억. 우리 마누라가 줬어. 개인 대여금고에 있던 걸 꺼내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을 어떻게 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내 대책비 내가 갖다 준 거야. 네, 특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